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드디어.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감정평가 3방식이 남았습니다. 감정평가론에서는 이제 어려운 파트고요. 뭐 아무리 어렵다 해도 또 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쉬운 부분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다면 그래도 한 4문제 중에는 2문제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3방식에서 한 6문제 중에 3방식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적게 나와도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작년에는 3문제 나왔습니다. 3방식에서. 근데 이제 올해는 글쎄요, 한 4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좀 적게 나왔으니까. 근데 올해는 어디가 더 중요한가 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이 더 중요합니다. 원래는. 작년에 원가법에서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원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난이도가 조금은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가법에서 전혀 출제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됐으니까 한 문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계산 문제만 2문제 나온 거예요. 원가법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원가법에서는 더 중요하다. 계산 문제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 딴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자,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남겨놓고 앞부분을 마쳤죠. 근데 집에 가서 숙제를 좀 하셨습니까? 예? 숙제 없었습니까? 제가 가격 재원칙에서 5가지는 확실하게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재원칙 아예 안 했습니까? 오늘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는 거 딱 모니터링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알고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말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마지막에 가격 재원칙에서 5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 재원칙.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취미로 오신 분들이죠. 공부를 취미 삼아 하시러 붙어야 되죠. 근데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가격 재원칙에 5가지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생각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기억이 안 나요. 엘리베이터, 제가 다녔던 학원 중에서 건물 규모가 요거보다 좀 더 크긴 한데, 그래봤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엘리베이터가 무려 6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다녔던 학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 건물은 그 건물밖에 없었다고요. 다른 데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되지만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설비. 균형이 안 맞아요. 건물 규모하고. 그러면은 무슨 감가가 발생해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해요. 이게 엘리베이터 하면서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가 더 추가가 됐을 때, 설비가 추가됐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생산비고요. 추가되는 비용에 비해서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하면은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그랬죠.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추가로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이거 하고요. 또 적합의 원칙 하지 않았나요? 적합의 원칙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달동네의 고급 빌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무슨 감가가 발생해요? 주의하고 안 맞잖아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죠. 이게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하면 엘리베이터, 과다 설비,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기회 원칙 하면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적합의 원칙 하면은
고급 빌라, 달동 내 고급 빌라. 주의하고 안 맞으면은 같이 하락한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표현들이 자동으로 연상이 돼야 된다고요. 변동의 원칙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한다 그랬죠. 일지계가 변하는 거예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변하면 가치 발생 요인도 덩달아 변한다고요. 그렇게 덩달아 변하면서 가격도 자꾸 바뀔 거예요. 가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가치가 바뀜에 따라 가격도 바뀌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를 반드시 정해줘야 돼요. 기준 시점을 정해줘야 되죠. 또는 시점 수정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대체 원칙, 이 5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 것 같습니까? 그러고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집에 가서 6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6문제. 의도적으로 이제 불리한 건 다 까먹어버리고, 기억의 구조가 그렇죠. 불리한 건 까먹어버리고, 유리한 건 기억하고. 그 6문제를 이 5개만으로 얼마나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꼭 이렇게 제출해야만 숙제가 아니라, 확인해 보라고, 확인해 보고. 이 5개만 알더라도 6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다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를 냈는데 어떤 교재는 최근 10년간 출제했던 이 가격 재원칙 또는 가치 재원칙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것도 수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한 10문제까지도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 10문제를 풀어서 한번 그 다른 데는 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제출하라고 했어요. 제출하라고. 인증샷을 보내라 했더니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인증샷을 보내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10문제 거의 다 맞췄어요. 지문 5개만 가지고도 기출문제를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거는 이 5개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내용은 다른 거를 써놓고는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씁니다. 그럼 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 않습니까? 적합의 원칙을 써놓고 내용을 다른 걸 씁니다. 그래도 틀렸죠. 자, 이걸 확실하게 안다면은 다른 틀린 지문들을 만들 때 굉장히 쉽게 골라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100%까지 10문제 거의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원하는 건 5문제 가지고도요, 요 5개 원칙 가지고도 60% 이상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 최소화하고 적중률을 높이는 것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너무 줄여가지고 60%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줄여서 60%를 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개도 안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 10서너 개, 너댓 개 중에서 5개만 집중적으로 하라 그러는데 그조차도 안 한다면은 뭐를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10분의 8, 9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파트란 말이에요. 10분의 8, 9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이거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의 가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다고. 3방식 모두 관련된다고. 특히 뭐하고 관련된다고요? 간접법 적용과 관련된다. 간접법. 간접법은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사례 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면 간접법, 대상 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면 직접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소화해서, 물론 여기 지금 뜻은 안 썼습니다. 이 뜻은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적합해야 돼, 균형이 달성돼야 돼요. 균형이 적합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적합하다 그럴 때는, 내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외부라는 말이 나올 때 균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균형의 원칙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속지 마시기 바래요. 얘네들은 내부 관련 원칙이고 얘는 외부 관련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얘는 뭐 토대가 되는 원칙이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기타 원칙이고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시라고. 내부 외부만 알아도요,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내부 외부만 알아도. 예, 그래서 이번에 인증샷 보낸 학생 중에는 내부 외부만 가지고도 많이 풀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저는 솔직히 10문제 다 맞출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찍은 것도 맞췄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줄였잖아요. 10서너 개, 8개 중에서 5개만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한 60%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적중률이. 예,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약간 찍은 것도 맞춘 것 같기도 하기는 한데 어쨌든 거의 다 맞췄다는 거. 한 문제인가 두 문제 빼놓고는 다들. 예, 이 인증샷을 보내온 사람은 물론 그렇구나. 예, 많이 틀린 사람들은 인증샷을 안 보내왔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숙제를 다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지금 여기 기출문제 있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로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뭔 뜻이냐. 질문을 했는데 뭐를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기출문제 질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해 안 되냐 봤더니만, 249쪽에 34번의 1번 지문과 2번 지문입니다. 이게 18회 때 기출문제예요. 근데 어디서 이런 지문을 봤냐니까, 이 책이 아니고요. 다른 무슨 지문집인가 뭐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설이 어떻게 돼 있게 해설이 별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0페이지를 펴라 그랬어요. 기본서를. 250페이지 펴라. 기본서를. 그 1번 지문, 2번 지문 해설이 돼 있죠. 예? 네.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모두 옳은 지문이죠. 대부분의 기출 문제집은 옳은 지문에 대한 해설이 거의 없어요. 왜 옳은지에 대한 해설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옳은 지문에 대해서 그것도 그래프까지 그려서 왜 이게 옳은지를 해설을 해놨습니다. 예? 다른 과목은 모를지라도 학교론만큼은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좋은 교재를 놔두고 왜 다른 걸 쓸데없이 보느냐는 거예요. 전국에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는 데 없습니다. 예, 기출문제집에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자료를 놔두고 다른 거를 본다는 거는 그는 쓸데없이 더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다른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학습 방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350쪽인가요? 353쪽을 보십시오. 353쪽부터 383쪽까지를 보십시오. 383쪽인가요? 353쪽부터 몇 쪽이죠? 73쪽이요. 20페이지죠. 20페이지에 30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파트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30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30문제 출제됐다는 뜻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 하면 할업이 아니에요, 할업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에 지금 10년간 이렇게 30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3문제 아닙니까? 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에서만 1년에 3문제입니다. 엄청 나온 거예요. 다만 16번을 보세요. 16번. 16번과 15번을 보시면은 16번부터가 계산 문제입니다. 15번까지가 이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계산 문제고 반은 이론 문제죠. 여기서 계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50%가 계산 문제고 50%가 이론 문제인데, 그러니까 계산 비중이 많은 만큼 어렵겠죠. 계산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대신 앞부분에 15번까지 이론은 쉽습니다. 여기서 이론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서 어디서 많이 출제되는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꼭 보시란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과목은 지금 최근 10년치 기출문제를 여기 다 수록 안 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기본서는. 근데 여기는 그게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로 출제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약집으로만 수업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덮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5월, 6월 달 끝날 때까지 다 푸셔야 돼요.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그래야 7월 달, 8월 달에 가면은 예상문제집에서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자료고요. 해설을 잘 해놓은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기출문제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설이 이렇게 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도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라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도 SOS를 요청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됩니다. 이제 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1차와 2차를 같이 병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통 한 5월 달부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갈등을 해야 되는 시기는 사실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 7월 달에 같이 해야 되느냐 말느냐 하는 거지. 사실은 아직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다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1차, 2차 당연히 같이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개인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분들은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1차, 2차를 다 못하고 처음서부터 그냥 1차만 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처한 상황에 따라 시간을 얼마나 빼낼 수 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면은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란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데스크에서도 많이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오프라인 수험생분들은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를 때 누구든지 바로 가서 물어볼 사람이 있고 다른 동료들도 있고 근데 온라인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온라인 분들은 그렇게 이제 저 밴드 있죠. 밴드로도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숙제를 냅니다. 요거 하시고 어떤 거라 그랬죠? 500 몇 쪽이죠? 600쪽인가요? 607쪽인가요? 607쪽부터 607쪽인가요? 610쪽이죠. 610쪽부터 11번부터 17번까지라 그랬죠. 그죠? 예? 아, 하셨네요. 하셨네.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숙제 하셨냐니까 숙제, 무슨 숙제 있었냐고 그러시던데. 풀어보셨어요? 5개 다 한 후에. 예, 다. 이제 혼자 지금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이제 갑자기. 예, 뒤늦게 와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안 했는데 혼자 했어요, 지금. 예, 그럼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1개 풀어드리고 나머지 6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5개를 확실하게 한 후에 6개 중에 몇 개가 풀리던가요? 다 풀렸어요? 진짜 왕따 당하겠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따로 이렇게 뽑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시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됐던 5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100% 보장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됐던 거를 비추어서 그렇게 앞으로 대비를 하면 그게 시험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경향과 다르게 출제되는 거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3개 정도만 더 플러스 하면은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들어가기 전 이제 마지막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남겨놨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앞에서 우리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변동의 원칙. 가치 형성 요인. 형의 이름은 일지계, 가치 발생 요인, 동생 이름은 효상요 또는 유상요 그랬죠. 그 일지계의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그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지금 굉장히 둔화가 됐죠. 10년 전에 비해서 지난 한 7, 8년 동안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전국 평균적인 수치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지역은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은 안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간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마다 그런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감정 평가를 할 때도 이 물건이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이냐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그 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물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과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에서 한다는 거는 일단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거예요. 용도적 지역이 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용도적 지역이라는 게 주거 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거지역은 아니죠.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지역이 있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그 주거지역마다의 또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눈 감고 잡았을 때 제일 자주 잡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표준적 이용. 가장 잘 잡히는 거. 그게 표준적 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독주택 지역이다 그랬을 때 그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뽑는 대로 모두 다 단독주택일까요? 모두 다 단독주택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점포도 잡힐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빌라도 잡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는 최유효 이용을 보는 거예요. 가장 잘 이용하는 걸 보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반틈이 나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반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문제고요. 이거는 출제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아주 쉽습니다. 푸는 사람도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요거 말고요. 이쪽에서는 가격 수준을 판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 수준은 어떤 평균적인 가격에서 아래 위에 어떤 범위를 갖는 것을 말해요. 뭐 평당 1200에서 1300이다 또는 1400이다 이런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개별 분석에는 구체적인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선행 분석이 되고요. 얘가 후행 분석이 됩니다. 이게 선행, 얘가 후행. 그리고 이런 표현을 조심하시면 돼요.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요. 우리는 짝짓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지역 분석 나오면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 나오면 최유효 이용 이렇게 짝을 지어요. 근데 지금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전 선행 분석이죠. 얘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지역 분석에서 얘를 분석한다는 것은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데 방향을 제시한다. 얘가. 여러분들 왜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할 때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잖아요. 그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인 것처럼 이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 분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때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해요. 틀린 질문 만들 때 개별 분석인데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묻거나 지역 분석인데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또는 지역 분석인데 가격을 판정한다거나 개별 분석인데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막 찍듯이 가거든요. 근데 지역 분석 최유형 벌써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 말이죠.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럴 때는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전체 분석이라면 얘는 부분 분석이고요. 얘가 거시 분석이라면 얘는 미시 분석이고요. 예, 그리고 얘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된다면 이쪽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고요. 그렇다면 무슨 원칙과 관련돼? 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겠죠. 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겠죠. 그리고 얘는 부동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부동성이나 인접성. 그러겠죠? 예, 부동성이나 인접성. 근데 얘는 개별성이겠죠. 개별성. 그리고 최유효 이용이니까 뭐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용도, 다양성도 관계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질문이 끝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다음 주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역 분석 대상. 지역 분석에서는 어떤 지역을 분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근 지역하고요, 유사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분석합니다. 얘네들이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 아니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게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이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나열해서 나타낼 때는 얘네들의 급이 같을 때 보통 나열하잖아요. 근데 얘는 같은 급이 아니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 지금 이 부동산을 평가를 해라 그러면 이 부동산을 포함한 일정 범위 지역이 뭐고요? 이게 인근 지역이고요. 요거하고 비슷한 다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하고 비슷한 다른 지역, 그게 유사 지역이에요. 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 부동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얘하고 얘는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과 좀 주변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부도심 같은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사 지역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유사 지역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먼 데 있는 것은 동일 수급권을 벗어난다 그래요. 수요 공급이잖아요. 동일 수급이라고 하면은 이 범위 내에서 대체 경쟁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대체 경쟁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일정한 이 범위 안에만 우리가 관찰 대상으로 하는 그 범위가 동일 수급권이에요. 혹시 이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될 때, 혹시 이 인근 지역 안에 자료가 없을 때에는, 사례가 없을 때에는 유사 지역 가서 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동일 수급권을 벗어나는 유사 지역에 가서는 사례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한정해주는 개념이 바로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파악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서 사례를 수집할 거냐,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얘네들 급하고 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동일 수급권이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다른 용도 지역도 이 안에 있겠죠. 다른 용도 지역도 포함하는 광역적인 범위가 동일 수급권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인근 지역은 일단 대상 부동산이 있고 유사 지역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이 유사 지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그렇지만 용도 지역은 비슷해야 되겠죠. 이게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라면 이것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라겠죠. 근데 가격 수준은 달라도 될까요? 가격 수준 달라도 될까요? 그래야 될 겁니다. 제가요, 도심 한복판에 살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서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도심에 출퇴근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와이프 출퇴근 해야 되니까. 그래서 5호선을 타고 동쪽 끝으로도 가보고, 서쪽 끝으로도 가보고, 4호선을 타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 밑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는 주거용의 경우에는요, 도심으로의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일수급권을 파악을 해요. 동일수급권을. 그래서 이쪽 지역의 유사지역 가보고, 저쪽 지역의 유사지역 가보고, 또 저쪽 지역에도 유사지역 가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대치동은 아예 안 갔어요. 대치동은 아예 안 가봤습니다. 그거는 가격 수준대가 벌써 여기하고 거의 더블이에요. 여기보다 비교했을 때 거의 더블입니다. 이거는 가격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지역이 되려면은 지역 특성도 비슷해야 되고 뭐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들을 질문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잘 들어두세요. 잘 듣고 이제 교재에서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 만약에 대상이 여기 없은 사례를 여기까지 가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례를 여기서 수집했다면.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라면은 대상 부동산과 같은 지역이죠. 그러면 굳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은 사례가 이 지역에 있든 관계없이 이걸 분석해야 되잖아요. 동일 수급권은 어디까지인지, 인근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이거 분석해야 되잖아요. 사례를 어디서 수집하든 관계없이 뭐는 해야 되고,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 개념과 요 개념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지역 분석이라는 개념과 지역 요인 비교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에요. 얘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되고,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안 한다는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고, 사례가 유사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고, 됐죠? 자, 그러면 아니 사례를 여기서 구할 것 같으면 굳이 유사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얘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여기서 구한다면은, 근데 사례를 여기서 구할지 여기서 구할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몰라요. 미리 이건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례를 여기서 구할지 여기서 구할지 알 수 없다고요. 그리고 설령 사례를 여기서 구한다 할지라도 얘를 분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갈 때도 이제 옷가게 옷 사러 가면은 하나만 딸랑 놓고 보는 거 하고요. 후보대는 몇 개 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게 하나 옆에 있으면 훨씬 더 비교가 잘 되겠죠. 여러분들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잘생겼나요? 잘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키가 큰지 자는 걸 잘 몰랐는데, 연예인이니까 그냥 잘생겼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전에 그 친구가 공군 출신이더만요. 전역할 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친구들 다 이렇게, 전우들이라 그러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군계 일학이더만요. 그런 게 후광이더만. 혼자 우뚝 서가지고, 저는 딴 데 이렇게 올라가서 찍은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목이 하나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군계 일학으로 보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옆에 묻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게 보였겠냐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게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보인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걸 하려면 옆에 다른 것하고 비교해야 보인다는 비교. 키가 그렇게 큰지 안 큰지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이게 큰지 안 큰지가 상대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지역 특성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인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유사 지역을 함께 비교해야 얘 특성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사례를 여기서 구하지 못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교재에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591쪽의 지역 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이거는 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불과 몇 페이지 안 돼요. 불과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을 제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인근 지역의 개념을 보시면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여기 키워드죠. 그리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인근 지역은 특정한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 이것도 키워드죠.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갖는 범위입니다. 591쪽에 지금 591쪽에 인근 지역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귿은 인근 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와 비교할 때보다 작은 지역 범위가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도시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는 용도적 기능적으로는 짬뽕이에요, 짬뽕. 그죠?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는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좁은 범위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에서는요, 보통은 이제 물리적으로 명백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은 주거 지역, 이쪽은 상업 지역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뭐예요?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고요.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은에 연결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표준적인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용도적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인근 지역의 경계는 실제 용도나 기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지역으로 구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동은 절이 들어가고 몇 동은 일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 용도나 실제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지 공법상 용도지역이나 행정구역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을 보시면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례 자료 수집은 쉬우나 가격 수준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게 너무 넓잖아, 이게.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례는 인근 지역 안에 있겠죠. 사례는 인근 지역 안에 있지만 이 가격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격 수준. 넓으면 넓어질수록 가격 수준의 폭이 커버리죠. 이러면 별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는지 알아맞히시면 제가 있는 거 다 드리고요. 여러분 주머니에 제가 있는 걸 알아맞히면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거 반만 주십시오. 자, 내기를 해볼까요? 제 주머니에 얼마 있을까요? 57,000원. 57,000원. 좋습니다. 다 드릴게요, 진짜. 또? 예? 가방 포함해서. 지금 가방 포함해서. 다 드리고, 여러분은 갖고 계신 거 반만 주시면 돼요. 예? 13만 원, 57,000원.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주머니에 빵원에서 1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맞네.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넓어질수록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넓어질수록 가격 수준이 편차가 커져버린다. 그는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제대로 귀담아 듣겠어요. 그러니까 좁을수록 그럴듯할 거 아니에요. 좁을수록. 근데 너무 좁아버리면은 그 안에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사례가 없다고요. 됐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 주셔야 돼요. 지금 전부 다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수업 시간에 한 얘기는 비진이 의사표시라는 게 다 나오는 거죠. 수업 시간 한 예는 다 비진이 의사표시니까 그는 무효가 되죠. 이미 그건 다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지. 맞죠? 통정허위 표시는 아니, 통정허위 표시는 비진의 의사 표시인가요? 비진의 의사 표시 맞죠? 지금 이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럼 다 주세요. 믿었으면 다 주세요. 자, 어쨌든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드렸어요. 왜 유사지역을 분석하는지 인근지역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음에 동일수급권은 이 수급이라고 했죠. 수급. 이 범위 내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대상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이 범위 내까지는 이제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유사지역에 가는 건데, 그 동일수급권을 판단을 할 때 그 주거지냐 상업지냐에 따라서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그 용도 지역별 동일수급권 판정이 있죠. 주거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심으로의 통근 가능한 지역범위라고 되어 있죠. 도심으로의 통근 가능한 지역범위. 그게 키워드고요. 상업지는 동일한 사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범위. 동일한 사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범위. 그러니까 상업 수익이라는 게 점포의 규모에 따라 그 수익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대체로 점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상업 수익의 범위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커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의 동일 수급권하고요. 조그만 점포의 동일 수급권은 범위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다음에 그 공업지는 키워드가 비용 측면, 비용.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비용 측면에. 공업은 이제 제품 생산한 것과 관련되니까 생산하고 판매할 때 비용이 발생하죠. 다음에 농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후보지 이행지는 일반적으로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앞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환 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전환이 완만한 경우,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죠? 됐나요? 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적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개별 분석은 요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이런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594개 도표 있죠? 도표를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 다음에 595쪽에 인근지역 생애 주기가 있죠. 요 인근지역 생애 주기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10분의 1, 뭐 1.5, 뭐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고 이제 늙어지고 하면서 이거 딱 한 번 말씀드리는 거냐. 이때 딱 한 번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인근 지역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쇠퇴기 있죠. 쇠퇴하고 천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악화기 이렇게 이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요 천위기가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사람은 이런 천위기가 없이 바로 악화기죠. 사람 생애하고 비슷해요. 보세요. 성장하죠. 성장하면은 대체로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통 몇 살쯤까지입니까? 20대요. 20대까지 계속 성장합니까? 10대 후반이면 거의 성장 끝나지 않습니까? 남자는 17세까지. 여자는요? 여자는 20. 천만의 말씀. 여자는 16세 끝납니다. 16, 17 되기 전에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요. 남자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남자 27. 그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1.7cm 더 컸습니다. 1.5cm.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그러니까 군대 그 신체 검사 받잖아요. 그때 172였는데 그 이후에 재니까 173.5예요. 아, 괜히 키 얘기했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커 보인다고 하거든. 얘기하지 말 걸 그랬네. 근데 성장기가 이 인근 지역의 성장기도 한 20년 안쪽이에요. 20년 안쪽. 15에서 20년 안쪽. 사람하고 비슷해요.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성숙기가 언제쯤까지예요? 성숙. 육체적으로 성숙하는 거. 육체적으로 성숙하는 거는 이거 세포 분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 단계. 그게 25세라고 합니다. 25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비슷해요. 그 주름 생기기 시작하는 게 쇠퇴기예요. 한 25년 이후로는 이제 쇠퇴하는 거죠. 그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제 건물들도 낡아지고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쇠퇴기 말이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죠. 뭐
눈을 어떻게 하느니 좀 뭐죠? 이렇게 좀 기름 지방을 좀 집어 넣니 뭐니 뭐를 넣는다 그러죠? 보톡스 그런 얘기 나오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천익이 끝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장이 되면 다시 성장 성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악화된 거예요. 이 천익기를 거치면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면은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성숙기에, 그러니까 성장기에 이때 보통 상향 여과가 나타나요. 새로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지역이 개발돼서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고요. 이때는 쇠퇴기는 보통 하향 여과가 시작이 돼요. 하향 여과가 시작. 낡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는 하향 여과가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하향 여과가 활발. 그러니까 활발하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 시기는 가벼운 상승 현상이 나타나요. 좀 거래도 활발하고 하니까 가벼운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시기를 천익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좀 쉬고 이제 3방식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